안녕하세요. 조철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논문의 구조와 기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알고자 하려면 논문을 읽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논문을 읽어 보면 대다수의 논문들이 공통된 그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과관계 논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논문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좀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은요, 제가 이 대학원 때, 그, 처음 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논문은 아니고요. 예, 당시에는 제가 좀 힘들게 쓰고, 우리가 논문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좀 뭐 고생해서 썼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게 좋은 논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연구한 것이 국내 택배 산업의 고객 만족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 택배 서비스는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그 체계적인 체계성보다는 주로 이제 오토바이 택배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제가 논문을 썼던 것인데, 한번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뭐 교재 정도의 논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목을 보시면 서비스 가치를 적용한 국내 택배 산업의 고객 만족 전략 연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뭐, 인과관계 측면에서의 제목을 우리가 좀 재구성해 본다면, 국내 택배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가치와 고객 만족, 구전 의도, 재구매 의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릴 이 논문은요, 우리가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거든요. 그 고객 만족 경영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인데, 굉장히 오래된 논문인데, 이런 그 학술지 논문들의 기준을 해서 이제 볼 건데요. 처음에 이제 국문 초록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뭐 영어로는 앱스트랙트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국문 초록에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논문을 나타낼 수 있도록 뭐 적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적는 이런 방법들을 되게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를 시사점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 초록 부분들을 쓰고는 이제 또 우리 핵심어, 키워드가 있죠. 그죠? 키워드도 몇 개 쓰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를 또 보게 된다면, 뭐, 택배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가치, 고객 만족, 뭐 구전 의도, 재구매 의도,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되겠습니다. 이 서론 부분은 한 가지 그 논문을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제 제기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서론도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어떤 형태, 형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뭐 글을 쓰는 형식, 형태를 알면 글쓰기가 조금 낫겠죠. 그래서 이 서론도 이제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요거는 이 서론은 제가 전체 논문을 다 쓴 게 아니라 그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무엇이다. 즉, 여기서 이제 택배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택배 서비스가 무엇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택배 서비스가 뭐 중요하다,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 이전에 이 택배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택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역사,
또는 뭐 히스토리 또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택배 서비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루는 이유는 이제 중요하니까 다루겠죠. 그래서 중요성들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러운 부분을 문제 제기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제기가 됐으면 그 제기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의도를 연구의 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의 목적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나타낼 때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필요성에 의한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몇 개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면 이 연구에 대한 희소성이죠. 예, 그 차별성, 이러한 것들을 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택배 서비스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도 다른 또 택배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있겠죠. 그러면 그 연구도 있고 또 다른 연구도 몇 가지 또 이렇게 택배 서비스 관련 연구들이 많이 그동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희소성, 예, 그러면 기존의 연구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심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것을 투고 논문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논문과 별 차별성이 없다 그러면은 기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 논문이 다른 논문들과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에다가 논문에 대한 희소성 또는 차별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 논문이 이 논문에 대한 파급 효과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통 얘기를 할 때 본 연구를 통한 뭐 기대 효과, 파급 효과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형태대로 해서 우리가 서론을 우리가 적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론 부분엔 뭐가 와야 된다? 예.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러면 택배 서비스는 무엇이다. 뭐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예. 이 연구에 대한 히스토리, 연구 대상에 대한 히스토리죠. 또는 뭐 백그라운드, 뭐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중요성을 제시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잘 돌아가질 않는다. 운영되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연구에 대한 필요성들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의 목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뭔가가 다르다, 희소성이 있다라는 차별성과 희소성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이 논문을 쓰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에 대한 현재 사회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런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가 좀 서론 부분을 좀 쉽게 적고 좀 더 비판적으로 적고자 하신다면 신문 기사,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전에 그렇게 했었고요. 좀 더 비판적인 서론 부분들을 또 연구 필요성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시죠? 예, 보통 이 기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부분들을 좀 갖고 와서 좀 이렇게 어 섞어서 쓰시면
보다 좋은 서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이론적 배경은 우리가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와줘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연구라는 것들을 보통 보게 되면 그 연구의 한 90% 이상은요, 제 어떤 그 창작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를 보게 되면 전체 논문들 중에 거기에 대한 그 내 얘기, 내가 그 창작한 부분들은요,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인과관계 논문 같은 경우들은. 그리고 이런 논문들은요, 이론적 배경을 깔고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들이 없이 내가 만약에 연구를 하고 내 얘기를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좀 재미없는 수필이 정도에 지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론적 배경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 깔고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 배경에 와야 되는 그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키워드들이 있었죠? 그 연구 제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 연구에 대한 어떤 그 초록 부분에 밑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 부분들이 이런 이론적 배경을 채우는 부분이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런 쪽 배경들을 채우는 방법들 중에 조금 하나는 뭔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 모델 연구가 있을 거예요. 모델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논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벤치마킹 논문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그 벤치마킹 논문들은 주로 이제 연구 모형에 관련된 것, 연구 내용에 관련된 것들로 그런 벤치마킹 논문들이 몇 개가 이제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 그 벤치마킹 논문 같은 경우들을 갖다가 그걸 그대로 이제 갖다가 쓰게 되면은 표절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논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키워드들,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와야 되는 그 키워드들을 갖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논문 한 10편에서 한 20편 정도, 찾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한 서너 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론적 배경에 넣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패러그래프씩 넣어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 편집을 안 하면 표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 배경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적 배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 논문에 대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쓰실 때 우리가 이전 연구에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와 관련된 것들은 이런 아까 키워드별로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키워드에 왔던 그런 인과관계 그런 키워드별로 이제 키워드들이 사실 이렇게 나중에는 연구 모형을 이루는데도 이제 그 요인으로서 우리가 구성이 되겠지만 그러한 이전 연구에서 인과관계들도 찾아가지고 또 적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 가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정적 진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증되기 이전에 잠정적 진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보통 가설을 하게 되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구 가설 말고 귀무 가설 있죠. 귀무 가설 있고 연구 가설이 있죠. 그러니까 귀무 가설이라고 한다면 그 현상이 유지되는 가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론, 그걸 얘기를 하고요.
연구 가설은 이제 그 귀무 가설과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내세우는 가설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연구 가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요건 이제 나의 주장이 되겠죠. 나의 이론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귀무 가설은 보수라고 한다면, 연구 가설은 진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 귀무 가설을 우리가 뭐 현재의 상태, 아, 뭐 또는 이제 기존의 것이라고 한다면, 연구 가설은 새로운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논문을 쓸 때는 가설이 오는데 연구 가설이 와야 되겠죠. 연구자가 주장하는 가설이 와줘야 되겠죠. 뭐 가끔 보긴 합니다만, 논문에 이 연구 가설이 아니라 규모 가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규모 가설은 우리가 연구 논문에 쓰실 일이 없습니다. 연구 가설 중심으로 쓰셔야 되겠죠. 100%.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 모형은 뭔가 하면요, 연구 가설을 모아서 도형의 형태로 만든 것을 우리가 연구 모형이라고 하고요. 이 연구 모형을 보게 되면 이 연구자가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의도를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문 제목도 알 수 있고요. 연구 모형을 보면은요. 그다음에 이 연구자가 무슨 통계 기법을 쓰려고 하는구나까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가설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이 가설은 보통 어떤 논문들을 보게 되면 가설만 쭈루루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고요. 가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가설이 제시되기 위한 그 이전의 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전의 연구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와가지고, 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택배 서비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 품질 요인이 서비스 가치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존의 연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을 수도 있고, 도서관을 대상으로 연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연구자들이 썼던 내용들을 갖고 와가지고, 예, 이제 내 연구에 이제 비교를 해서 가설이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가설이 제시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어, 이 연구를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지금 뭐 인과관계를 따지는 이런 그 논문, 특히 이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들은 설문 도구를 가지고 이제 에, 연구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걸 측정 도구 또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문 도구. 이 설문 도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연구들로부터 차용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그 유명한 척도 도구들이어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도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도구, 즉 설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요인이고, 요인에 딸린 측정 문항들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뭐 서브퀄 측정 문항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서브퀄이라는 것은 파라슈르만, 제이탐을, 베리, 이 세 사람이, 그래서 보통 이 앞자만 따가지고 PGB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를 우리 서브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서브퀄 문항을 측정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서브컬에서 이 측정을 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 요소로서는 우리가 보통 유형성, 신뢰성, 확실성, 대응성, 공감성 이 5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도 이 서브컬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 자료 수집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을 우리가 선택을 이제 추출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료 수집 기간, 예, 기간도 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예, 자료 특히 이제 뭐 필요하다면 표본 추출 방법까지, 까지도 우리가 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부 정도 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몇 부 정도가 우리가 뭐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그 자료 수집을 할 때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수집된 자료가 전부 다 데이터 분석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결칙치가 많다든지, 또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좀 부실하게 조사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설문지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제거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는요, 우리가 척도의 정확한 말을 쓰는데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립된 그러한 연구 모형 내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러한 이제 분석이 오게 되겠죠. 어, 우리가 연구 모형내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그 요인들은 그러한 서로 다른 요인들 간에는 서로 간에 이 구별이 되고 판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또 요인들은요. 이 요인을 갖다가 측정 또는 대변하는 그러한 측정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정 문항들이 정확하게 요인을 우리가 대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음식 요인이라고 한다면, 즉 음식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자 한다면 음식의 맛, 양, 질, 뭐 이렇게 와야 되겠죠. 만약에 청결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당 내에서의 어떠한 청결 요인이라고 한다면, 뭐 식기 청결, 뭐 주방 청결, 복장 청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음식의 맛, 양, 질은 음식 요인을 대변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문항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음식 청결, 뭐 식기 청결, 복장 청결 이런 청결 요인들은 그런 측정 문항들은 청결 요인을 측정해 주고 대변해 주는 그런 문항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음식의 맛, 양, 질 이외에 화장실 청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측정 문항 있죠. 화장실 청결은 음식 요인을 갖다가 대변을 하거나 대표할 수 없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문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설문 도구를 만들어서 아무리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설문 도구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응답자들한테 우리가 설문지를 나눠주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받은 자료들을 갖다가 과연 이것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느냐를 갖다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 또는 신뢰도 분석에 의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이 표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증을 하고 그 표를 이제 표로 표현을 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요인 분석 결과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성, 유용성, 신뢰성, 확실성, 대응성이 5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브퀄 측정 문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정 요인이라고. 즉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라슈르만 제이탐을 베리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범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서비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범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한 겁니다. 즉 척도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인으로 이제 꼽아 본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측정 문항들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뭐 공감성에 관련된 측정 문항, 그다음 유형성에 관련된 측정 문항, 신뢰성에 관련된 측정 문항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런 측정 문항들을 갖다가 이 요인들 대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타당성 있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인 분석에는요, 탐색적 요인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확인 요인 분석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 탐색적 요인 분석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그 이 모형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탐색적으로 서로 인과관계가 서로 그 상관관계가 높은 그 측정 문항들끼리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여기 공감성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감성의 측정 문항들이 이 공감성에 대한 그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잘 모여져 있다고 한다면, 예, 이 상관관계가 좀 높겠죠. 그러나 그 상관관계를 갖다가 관계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걸 우리 수치화해서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요인 적재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요인 적재치가 되고요. 이런 요인 적재치들은 기본적으로 한 0.5 이상들은 돼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형성도 마찬가지죠. 이런 요인 적재치들이 0.5 이상씩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신뢰성도 마찬가지고요. 예, 확신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요인 적재치가 여기는 지금 뭐 빈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옆에는 그러니까 빈칸으로 돼 있지만, 요인 적재치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직원의 대국의 관심이라는 것이 공감성에도 이렇게 0.82로 이렇게 돼 있고, 유형성에도 0. 만약에 82라고 돼 있다고 할게요. 만약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직원의 어떤 대국의 관심이라는 측정 문항은 공감성에도 소속이 되고 유형성에도 소속이 되는 박쥐 같은 측정 문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개념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측정 문항은 제거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라는 건요, 그 응답에 대한 일관성에 관련된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측정 문항이 있다면, 측정 문항이 있다면, 우리가 그 설문을 조사를 해서, 설문 문항을 받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식당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뭐,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측정 문항을, 측정을 했다면, 응답자를 통해서, 어, 지금 현재 지금 하고, 한 5분 뒤에 그 사람은 또 동일한 사람한테 측정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 측정된 이 값이 어떤 일관성을 이제 가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는 매우 좋다고 했다가 뭐 5분 뒤, 10분 뒤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니까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완전히 상반되는 그 응답을 이제 하게 되겠죠. 또는 이러한 이 편차가 큰 응답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관된 응답이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일관된 응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 측정 질문이, 에, 그, 이렇게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거나, 이해를 못 했거나, 그럴 경우에 측정 문항이 어렵거나, 라고 한다면, 일관된 응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뭐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뭐 적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잘 모르면 아무렇게나 적을 수도 있겠죠. 예, 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식당에 어떤 이 청결에 대한 청결성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다면 뭐 흠결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뭐 결함이라는 뜻이겠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아무렇게나 또 응답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응답자가 특정 문항에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제정신이 아닐 때, 그렇죠? 예, 제정신이 아닐 때, 뭐 음주 상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신뢰성에 관련된 것은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신뢰도 분석 또는 신뢰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롬바 알파 값, 내적 일관성이 있느냐를 본다고 해서 크롬바 알파 값으로 이것을 이제 이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크롬바 알파 값이 0.6 이상, 보통 이론적으로 0.7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0.6 이상만 되면,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롬바 알파 값이 나와 있죠. 크롬바 알파 값이 전부 다 최소한 0.6 이상 정도는 다 나와줘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겐밸류 값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겐밸류 값은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요인을 우리가 구성이 되려면 이 아이겐밸류 값이 최소한 1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그 요인 분석 결과에 우리가 이 타당성 분석을 하는 탐색 요인 분석, 그다음에 이 신뢰도, 그죠? 신뢰도를 얘기를 하는 신뢰도 분석을 이제 동시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인 분석을 한 밑에다가 우리가 이 크롬바 알파 값, 또 신뢰도 계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할 것이냐, 신뢰도 분석을 먼저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이제 할 때, 맨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 보통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높다. 예, 그 타당성이 높다라는 말은 요인을 측정하고 있는 측정 문항들이 그 요인을 개념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요인이라고 한다면 음식의 맛, 양, 질 이렇게 우리가 타당성 있게 요인 이 측정 문항들 요인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어, 그, 이, 이 신뢰성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탐색적 요인, 즉 타당성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신뢰도 분석, 우리가 크롬바 알파 값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요인들 간의 확인 요인 분석, 를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인들 간 확인 요인 분석, 앞에서는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인 요인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확인 요인 분석을 이제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면,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형 단계로 넘어가려면 확인 요인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귀 분석에서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확인 요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회귀 분석하고 좀 차이가 조금 있어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요인 간에 우리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오차항이 있거든요. 이 오차항을 갖다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는 요인 수준에서만 봅니다. 예, 요인 수준. 그래서 오차항에 대한 분산의 정도를 갖다 요인 수준에서만 보는데, 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요, 요인 수준은 물론이고 요인에 있는 측정 문항들에 있는 측정 문항, 변수라고 그러죠. 정변수. 변수 단계, 변수 수준의 오차항의 분산 정도까지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확인 요인 분석을 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확인 요인 분석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확인 요인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확인 요인 분석의 어떤 검증된 수준 또 기준치 값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적합도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합도 지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행렬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인들 간에 우리가 앞에서 탐색 요인 분석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도 해서 척도의 정화를 이제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척도의 정화라는 말은 이런 뭔가 하면은 뭐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어, 그 논에 가서 결을 베 가지고 이제 탈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돌도 골라내고 뭐 이렇게 또 도정도 하기도 하고 해서 깨끗한 하얀 쌀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분석도요, 이러한 좀 안 좋은 어, 어, 데이터들은 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구성 개념에 따른 변수들도 탐색 요인 분석과 또는 확인 요인 분석 또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높이고 신뢰도도 높이는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척도가 정화가 됐다. 좀 이렇게 타당성 높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데이터를 좀 정제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 개념들 간의 상관행렬에서는 우리가 뭘 보고자 하는 건가 하면,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그 요인들이 있죠. 그 요인들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의 맛, 양, 질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음식 요인의 어떤 측정을 나타내는 측정 변수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변수들, 그러니까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값들을 갖다가 총합 척도라는 걸 해서 그 값을, 그 요인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즉 그 음식 요인의 값을 구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음식의 맛, 양, 질이다라고 했을 때 음식 요인에 있는 측정 문항들을, 음식의 맛을 예를 들어서 뭐 3, 음식의 양을 4, 그다음에 그럼 7이 되겠죠. 두 개를 합하면. 그다음에 음식의 그 뭐 위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뭐 그 5라고 할게요. 5라고 하게 되면은 어 두 개를, 세 개를 지금 합쳐 버리면 얼마가 나오나요? 12가 나오겠죠? 뭐 3, 4, 5라고 한다면 12가 나오겠죠? 그 12를 갖다가 문항이 3 개니까 3 으로 나눠 버리면 4가 나오게 되죠. 그럼 그 4의 값이 바로 음식 요인의 어떤 그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이러한 그 요인 내에 있는, 연구 모형 내에 있는 그 요인들을 전부 다 그 측정, 그 요인의 값을 다 구하게 됩니다. 그 총합 척도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 요인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따지게 돼요. 이 상관관계를 따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판별 타당성.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요인, 서로 다른 요인들끼리는 서로 구별이 되는 서로 다른 개념의 것이다라는 판별 타당성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 가설을 이거 세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형성은, 여기 지금 유형성은, 여기 있네요. 유형성은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플러스잖아요.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 여긴 지금, 요게 지금 계수 값들인데, 상관 계수 값이 지금 여기 얼마 나왔, 예를 들어 얼마 나왔냐면 0.47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느냐를 보는 거죠. 여기 이제 플러스 값이죠.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플러스 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요인들 간의 구성 개념과 상관관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판별 타당성을 본다. 판별 타당성. 즉 서로 다른 요인들끼리는,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1이잖아요. 1인데 서로 관계가 없으면 0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념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것을, 일이 아니고 상관관계가 낮다. 구별이 된다. 즉 판별 타당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가설의 방향, 우리가 유용성이 고객 만족에 정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면 이게 지금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가설의 방향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가설의 방향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즉 기준 타당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기준 타당성. 자, 그래서 그 요인과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판별 타당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가설의 방향하고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 타당성 또는 우리가 기준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요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연구 모형에다가 그 결과 분석을 이제 그 계수 값들을 이제 넣은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과 모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림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결과 분석 쪽에 뭘 넣기도 하고요.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빠지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척도의 정화,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끝내고 또 판별 타당성, 그 척도의 정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가설을 갖다 검증하는,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에서 검증된 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그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가설의 방향들 전부 다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표준화된 경로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회귀 분석에서 회귀 계수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회귀 계수 값은 표준화된 값이고 비표준화된 값이 있거든요. 표준화된 값, 비표준화된 값.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귀식에 나타내는 값은 비표준화 회귀 계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표준화된 경로 계수, 회귀 계수를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회귀식에서 비표준화 계수가 나오는 경우는 로우 데이터를 넣는 경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표준화 경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된 데이터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그 여러분들 그 특정 값을요, 특정 변수 값을 우리가 그 평균 값으로, 그죠? 평균 값을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표준 편차 값으로 이제 나눠버리면 z값, 예, 우리가 상대적인 거리 값이 나오게 되는데 z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z값이 바로 표준화된 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또는 분산 1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속성값이 좀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표준화되게 되는데 그 표준화된 값을 갖다가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 나오는 회귀 계수 값은요. 비표준화가 아니라 표준화된 회귀 계수가 되겠죠. 이렇게 회귀 이렇게 표준화된 그 회귀 계수, 즉 경로 계수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 회귀 계수 값들의 우리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다별량인 경우에 우리가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고 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그 회귀 계수들이 있다고 할 때 그 값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우리가 가늠을 하는데 이 표준화된 경로 계수 또는 회귀 계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채택과 기각 여부를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유형성과 서비스 가치라는 그 가설의 그 경로에 대한 이것이 채택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P 값을 보게 되죠. P 값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유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치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유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의 확률이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 이퀄 우리가 기본적으로 95% 신뢰 수준일 때는 0. 알파 이퀄 0.05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P 값이 유의 확률 P 값이 유의 수준 알파 이퀄 0.05보다 작아야 됩니다. 95% 신뢰 수준일 때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가설이 채택이 된다 그러죠? 내가설, 즉 연구자의 가설,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이렇게 T값도 있는데요. 이 T값도 일종의 그 임계치의 어떤 경계값이 되겠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1.96 또는 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P값이 알파 이퀄 0.05보다 작게 되면은요. 이 T값은요. 1.5 또는 2보다 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T값과 P값은 결국은 이제 그 뭐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수치 값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P값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P값 유의 확률을 가지고 유의 수준과 비교를 해서 내 가설이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들은 뭐 거의 다 채택이 다 됐고요. 기각되는 경우는 뭐 서비스 가치가 구전 의도에 미치는 것만 기각이 됐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유형성, 신뢰성, 확정, 대응성, 공감성이 서비스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채택이 됐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 중요에 대한 우선순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 중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본다면 무엇이 제일 먼저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유형성과 서비스 가치가 0.09 나오고 여기 지금 보면 0.24, 0.24, 0.25, 0.18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예, 어느 게 제일 크죠? 예, 대응성이 제일 크죠. 예, 대응성. 그 대응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대응성이 1등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신뢰성과 확실성이 2등이 되겠고, 그다음 공감성이 3등, 유용성이 마지막 5등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컨설팅 차원에서 서비스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뭐가 이게 일종의 가중치가 되고 중요도가 더 가중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응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뢰성 확실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서비스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요. 결과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설의 어떤 채택과 기각을 우리가 결과이고요. 결론은 우리가 앞에서 나온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써야 될 내용들이죠. 이 결론도 들어와야 되는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론을 쓰실 때 그 처음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몇 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채택과 기각에 대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을 좀 간단하게 몇 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채택이 됐고 뭐 기각이 됐다라는 것, 또는 뭐 채택된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신다든지 좀 써 주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고찰도 약간 좀 써야 되겠죠. 이것이 왜 채택이 됐고 왜 기각이 됐고, 그런 내용 좀 잠깐 좀 몇 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 결론 부분은요. 그 연구에 대한 시사점 위주로 주로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시사점은요.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 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기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시사점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론적 시사점하고요. 실무적 시사점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시사점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론적 배경을 우리가 그 기술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연구자의 이론들을 갖고 와서 내 연구에 갖다 썼으면 그러한 그 이론들이 내 연구에 잘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것이 바로 이론적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시사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넷째,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실무적 시사점은요. 최근의 연구들은 보면은 어떠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서론 부분은 문제의 제기이고, 현실 연구들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 해결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그 연구자 관점에서 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많은 것을 제시가 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전략적인 시사점, 또 실무적인 시사점, 어 현실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는 시사점들이 바로 실무적 시사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 시사점도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한 연구, 여러분들이 하신 연구가, 연구자가 한 연구가 반드시 다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거는 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을 읽고 심사하시는 또 이런 독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또 문제를 또 이렇게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구 모형에 무엇이 빠져서 아쉽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뭐랄까요, 실드를 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연구의 한계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한계를 너무 많이 적어 놓으시면 내 논문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논문이라는 게 이제 보여주는 역마케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까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한 두 개 정도만 쓰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고를 하거나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뭐 이렇게 제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수정후 재심사. 그죠? 수정후 게재는 뭐 좀 괜찮은 건데, 수정후 재심사 같은 경우들은 어 그 이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와라. 그런데 내가 딱 봤을 때 정말로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그런 경우들은 이 연구의 한계에다가요. 좀 이렇게 그거를 쓰시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연구 한계가 있고, 향후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 연구 방향으로 해서 추가로 연구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그 좀 무리한 그 수정 요구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쉘터라고 얘기를 할까요? 피난처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는데 추가로 앞에 연구들이 뭐 데이터 분석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탄탄해요. 그런데 결론 부분이 너무 짧은 경우들 그런 논문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A4 용지에 뭐 절반? 예, 너무 작습니다. A4 용지 저 같은 경우는 A4 용지에 한 장 이상이라고 좀 권하고 싶은데 너무 짧아요. 작으면 우리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 연구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연구자 입장에서 좀 풍부하게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참고 문헌 나오는데 참고 문헌은 뭐 학술지나 이런 그 기준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이 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